네, 다이어트 2일차입니다. 오늘도 역시 에도가와 강변에 나와서 산책을 하고 있고요. 야, 태풍 지난 지가 꽤 됐는데 아직도 물색이 굉장히 좀 탁하네요. 토사랑 섞여가지고 저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태풍 크게 왔을 때 아내랑 저는 한국에 있었거든요. 아무튼 저는 지금 현재 간헐적 단식에 돌입을 했고요. 몸무게가 85kg가 넘었어요. 작년에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었는데 담배를 끊으면서 식탐을 억제하지 못해서 요요가 왔어요.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그 다이어트는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루가 24시간이지 않습니까? 16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공복을 유지하고 남은 8시간 동안 제가 칼로리를 2100kcal를 제한을 해놨어요. 그래서 2100kcal 안에서 제가 마음껏 먹습니다. 그 안에서는 뭐 한 번에 먹든 여러 번 나눠서 먹든 뭐 라면을 먹든 초콜릿을 먹든 과일을 먹든 삼겹살을 먹든 제 마음대로입니다. 물론 뭐 라면 이런 거보다는 뭐 식이섬유가 많은 야채나 과일 위주로 먹는 게 좋겠지만 어찌됐건 열량 안에서 제가 마음대로 먹고, 저는 어떤 방법을 택하냐면 한 번에 먹어요. 몰아서 한 끼에. 그러니까 하루 3끼가 아니라 지금 한 끼로 줄은 건데, 왜냐면 식탐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나눠 먹으니까 또 포만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배고픔을 참았다가 한 끼에 몰빵을 합니다, 저녁에. 근데 여러분들 그 2100kcal를 소모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한 번에, 왜냐면은 여러분들 그 라면 하나가 보통 킬로칼로리가 한 500에서 600kcal예요. 그러니까 라면 4봉지를 먹는 양과 같은 거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끼에 먹어버리면 굉장히 포만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또 간헐적 단식을 할 때에는 제가 이걸 왜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하냐면, 제가 해봤거든요. 지금 어제 하고 오늘 하루가 지났어요. 근데 사실 어저께는 제가 첫날부터 제 자신과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왜냐면은 2100kcal가 아니라 어저께 한 2500은 먹은 것 같아요. 밤에 장모님이 맥주 한잔 하자 그러셔갖고 내가 또 그거를 또 거절을 못해서 원래 딱 2000칼로리 맞췄는데 한 500-600kcal 더 먹었어요. 근데 뭐 제가 평상시에 먹는 양이 따져보면, 제가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걸로 칼로리 계산을 하거든요. 보통 한 4000에서 5000kcal를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저께는 어찌됐건 2500kcal, 하루 지나고 몸무게 쟀더니 1kg가 빠졌습니다. 물론 뭐 그거는 살이 빠진 게 아니라 수분이 빠져나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장담할 수 있는데요, 이 간헐적 단식을 하시면 80kg 이상 되신 분들은 무조건 하루나 이틀 안에 1kg가 빠집니다. 그리고 일주일 안에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면 일주일 안에 3kg 이상 무조건 빠져요.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간헐적 단식은 어렵지가 않고 배고픔만 좀 참으면 돼요. 처음에 한 일주일 정도가 힘든데 그거 지나면 참을만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다이어트를 할 때는 오히려 이렇게 무리한 웨이트라든지 이런 무리한 운동을 안 하는 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은 식욕을 훨씬 더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다이어트 할 땐 좀 약간 몸에 힘이 없잖아요. 왜냐면 마음껏 못 먹으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저도 그랬어요. 뭐 웨이트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맨몸 체조 했습니다. 푸시업 하고요. 그 다음에 프랭클린이라든지 스쿼드 이런 거 집 방 안에서 운동을 좀 해줬어요. 왜냐면 근육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근육 양을 좀 보충해주는. 그래가지고 제가 작년에 한 달 반 만에, 한 2달 만에 7kg를 쫙 뺐습니다. 그때 굉장히 가벼웠는데 다시 요요가. 아무튼 뭐 이번에 여러분들, 제가 왜 제 채널에다가 이렇게 다이어트 이야기를 하냐면, 제 구독자 3만 명 계시잖아요. 근데 3만 명 앞에서 제 의지를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면 얼마나 참 국제화제 면이 안 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좀 더 이렇게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 또 우리 나이 중년대 되면 뭐 남자나 여자나 할 거 없이 살이 많이 불고 건강이 사실은 적신호가 많이 오거든요. 뭐 저는 아직 건강합니다. 뭐 한국에서 이제 종합검진 받고 왔는데 몸에 이상이 없어요. 약간 고지혈증만 사실 심각하지 않지만 살짝 있습니다. 제가 워낙 고기를 좋아해서 그것 빼고는 없습니다. 아주 정상이에요, 다. 제가 어쨌든 다이어트 잘 하고 살 빠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변해가는 모습 보여드리고, 중년분들에게 또 이렇게 또 한번 같이 운동하자 이런 것도 보여드리려고 지금 유튜브 제 채널에다가, 저는 뭐 무슨 건강 채널은 아니지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선선한 바람 맞으면서 산책을 하니까 상쾌하고 좋습니다. 지금 85kg쯤 되고요. 처음 제가 시작했을 때 86kg였습니다. 이번에 목표는, 사실 목표는 75kg예요. 10kg 감량이 목표인데 일단은 70kg대로 진입하는 게 1차 목표입니다. 이번에 이제 다이어트 성공하게 되면은 저도 식단 좀 조절하고 운동도 좀 하면서 요요 현상이 오지 않도록 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네, 여러분들 저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그 일본의 집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강변에 이렇게 집들이 쭉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일본 특히 약간 교외로 나가시거나 시골로 빠지시면 빈집을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엔 저 앞에 저 까만 집 있죠. 요 집. 저 옆에 저 까만 집, 여기가 다 비어있는 집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본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일본 전국에 저렇게 비어있는 집이 800만 호가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사이트에 가보면요, 집값이 우리 돈으로 10,000원인 집도 있어요. 10,000원, 1,000엔 이런 집도 정말 있습니다. 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부모님이 사시다가 시골이라든지 교외 쪽이에요. 자식들은 이미 대도시 나가서 자리 잡고 살고 있어요. 이게 부모님 사시다 연로하셔서 이걸 저런 집들을 자식들한테 이제 물려주려고 하려고 한다면 돈이 돼야 되잖아요. 뭐 부동산 값이 오른다거나 세가 나간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땅값이 오르기는커녕 떨어집니다. 목조 건물들이기 때문에 일본은 워낙 지진 문제도 있고 또 워낙 건축 자재가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처럼 콘크리트나 벽돌로 지은 집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나무로 지은 목조 건물들입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집들을 자식들이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받게 되면 상속세 내야죠. 그리고 부모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집이 낡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 낡은 집들을 고쳐야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걸 고칠 돈이 없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고쳐서 세라도 나가면은 그러면은 고칠 텐데 세도 안 나가. 집값이랑 땅값은 떨어져.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방치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뭐 도쿄라든지 오사카라든지 대도시의 핫한 곳들은 당연히 어느 정도 오를 것이고 세도 잘 나가겠죠. 그러나 대도시를 제외한 많은 곳이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 상속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런 빈집들을 어떻게 나라에서 할 수가 없는 게, 저를 잘 활용하면 되겠거니, 나도 이제 일본에 와서 야, 저렇게 빈집들을 좀 어떻게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걸 나라에서 뭐 수거해서 어떻게 지방자치에서 할 수가 없는 게 법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땅이란 그 집 부동산이라는 게 개인 소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나라에서 뭐 이렇게 뭐 환수를 해가지고 어떻게 다시 뭐 용도 변경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법 자체가 안 나온다는 거죠.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일본은 지금 빈집들이, 지금 저것도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조집, 요 노란 거, 요것도 보면 딱 빈집인 거 티가 나요.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집이 흉흉하죠. 예, 저런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시골도 아니에요. 여기는 사실은 한국으로 치면 도쿄 근교예요. 그러니까 한 성남 정도 되는 곳이에요. 성남, 제가 살고 있는 분당, 성남이라든지 뭐 안양 요 정도쯤 되는 곳인데 저런 집들이 꽤 눈에 들어옵니다. 네, 부동산 이야기 재밌죠 여러분들? 지금 까만 집, 조집도 딱 보니까 비어있는 집 같아요. 이게 비어있는 집들은 티가 납니다. 벌써 제가 여기 한 1km 걸어오면서 벌써 몇 채를 봤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일본이 이 인구 감소, 인구 절벽 이 현상이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사실은 대한민국이 지금 더 심각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일본은 출산율이 1.2, 뭐 1.3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두 사람이 결혼해서 1.2명을 낳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은 지금 0.9 몇으로 떨어졌어요. 1이 안 돼요. 이게 엄청 한국이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일본의 인구 절벽 형상, 이걸로 인한 여러 문제점들이 대한민국도 아마 15년, 20년 뒤면 일본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아마 다가올 겁니다. 대한민국이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뭐 일본에서 지금 이런 얘기 하면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국 갈 때마다 되게 살기 좋아요. 정말 대한민국 같이 살기 편한 나라가 없는데, 단 한 가지, 정말 자식을 낳아서 키우고 싶지 않은 나라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 우리 한국이 그것만 만약에 변화가 된다면, 애를 낳아서 키울 만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 환경이 있죠, 첫 번째. 그 다음에 사람들의 어떠한 그 마인드, 선입관, 그 다음에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산업적인 구조,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돼서, 애를 낳아서 키울 만한 나라가 된다면 정말 대한민국은 저는 뭐 정말로 이제 뭐 복지국가 내지는 선진국가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고 충분히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좀 부동산 얘기 잠깐 했지만 우리 한국이 걱정이 됩니다. 자, 오늘 산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1시간 걸었더니 또 몸이 좀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코리아 파이팅입니다.